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이내 또 다시 하락 전환을 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로 이틀 연속 오르긴 했는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증시 전반에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자, 오늘 개별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눈에 띄었죠. 오늘 외신을 통해서 엔비디아 HBM 테스트 통과 소식이 전해졌지만 주가는 또 2% 넘게 빠졌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오늘장 주요 이슈들과 투자 전략들 저희 경주마 함께 점검해 보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정리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증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방향성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고 변동성도 컸고요. 예.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굉장히 적었고 뭐라 될까요? 좀 재미없는 장이 이어진다라고 할까요? 요즘 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최근에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금리 인하가 조금은 기정사실화되는 고용 지표, 물가 지표들 발표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총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또 아주 최근에는 바이든 사퇴까지 나오면서 네. 시장들이 급변하면서 불확실성들이 많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을 시장이 더 회피하고 싶어하고 더 확실한 것들을 추구하는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약간 그동안의 랠리를 보였던 주식들, 특히 반도체가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네. 반면에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큰 먼 미래의 수익을 당겨오는 나스닥의 빅테크 주식들은 좀 조정을 받고, 반면에 그간에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작년부터 이어지던 좀 일방적인 주가 패턴들이 상당히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그러면 이게 변곡점인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흔들렸다가 다시 원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금 관전되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판 소장님. 자, 오늘장에서 여러 특징주들이 눈에 띄긴 했지만 잠시 후에 지켜보기 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호재라고 생각했었는데 주가는 또 반대로 움직였고 참 종잡을 수 없는 장의 모습입니다. 오늘장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장 그 흐름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요. 그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분위기는 계속 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미국의 또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좀 일부 연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굉장히 좀 잘 올라갔던 기업의 경우에도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또 눌렸다가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 또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변덕스러운 장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계속 좀 이렇게 차익 실현 나오는 부분들과 또한 이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맞나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를 확인해 보니까 바이오 의약품 쪽에 대해서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제약사 특허에 대해서 남용 제한 법안 통과 소식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 분위기가 좀 좋게 연출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그 해리스 부통령 지지에 대한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나오면서 네. 마리하나나 임신 중절 관련된 이슈들이 같이 부각되고 그 네.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좀 연이어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와 반대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지금 또 시간 외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일제히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도 아직까지는 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종합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 하면은 실적이 좋았던 전력 설비나 화장품에 대한 기대되는 기업들은 계속 좀 더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기업들 위주로 다른 섹터들을 보자 한다면 결국은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에 따라 굉장히 좀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 흐름들을 굉장히 좀 빨리 체크를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고 해리스 트레이드가 이렇게 올라오는 교차되는 지점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던 오늘 모습이었고요. 자, 우리 김동희 팀장님, 네.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장 사실 국내 증시가 워낙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유럽의 워런 버핏,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성공적인 투자자는 51번 이기고 49번 진다라고 하는데 이제 서구의 시장도 돈이 많이 들어오는 유동성이 좋은 시장도 이렇게
한 번만 더 이겨도 잘한다고 하는데 국내 증시는 굉장히 수급도 많이 없고 거래량도 많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주식형 펀드 플로우에서 한국이 22억 불이 들어왔었다가 지금은 0억 불이 될 정도로 자금이 메말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선진국 이제 주식형 펀드 플로우에 들어온 돈이 51억 불에서 446억 불. 그래서 의미 있는 숫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이제 견고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저희 국내 증시가 미국 시장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도 조정이 왔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나스닥 뭐 S&P 500, 다우존스에서 조금 지지 받아주고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좋은 시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이제 시작이라서 네.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해리스 뭐 부통령, 트럼프 트레이드는 진짜 이거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 텐데 보통은 개인들이 따라가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을 저는 앞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런 뭐 트럼프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 뭐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실적에 기반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뷰를 제공을 해 주셨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차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주간은 소위 트럼프의 피격, 바이든의 사퇴, 예. 해리스의 등장, 예. 뭐 정말로 폭풍우 같은 몇 주가 지나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지수만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코스피는 2,750선으로 밀렸고요. 코스닥은 어느덧 810선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예. 코스피 3,000포인트, 코스닥 900을 기대했었던 불과 몇 주 전에 그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수가 말이죠. 저희는 변곡점이 지났다고 보지는 않고요. 재차 올라갈 텐데 좀 조정을 좀 세게 받은 상황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연초 이후에 그렇게 조정다운 조정이 미국에서는 전혀 없다가 이번에 처음 발생한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지금 과거에 몇 번에 걸쳐 작년부터 나왔다 일반적인 조정 범위 정도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게 뭐 지나치다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조정 받을 만큼은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조정장들을 보면은 한 3주에서 4주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는데 이게 한 달을 넘어가진 잘 않았어요. 작년에 이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올해까지 상반기까지 모습은 상반기까지의 코스피가 조정받았던 주간들을 쭉 주봉을 보면은 네. 3번에서 4번 정도까지 음봉이 나오는데 5번 안 넘어갔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3주 연속 음봉 나오고 지금 약간은 반전하는 모습들 이 정도 보여주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만큼은 받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 기술적인 지지선이라고 얘기하는 뭐 이 동평균선 이런 걸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네. 61선까지 딱 내려왔거든요. 네. 뭐 그런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뭐 빅테크 종목들 같은 경우에 조정폭이 좀 가파르게 나오다가 한 차례는 좀 지지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것도 한국 시장에는 영향을 마찬가지로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HBM 이런 얘기도 조금 주셨었는데 저는 그 삼성전자의 HBM 콜 테스트 통과 소식이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하이닉스의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통과한 게 이 4세대 HBM3고 HBM3E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지금 이번에 콜 테스트를 한 거는 중국으로 나가는 H20에만 들어가는 거고 근데 굳이 엔비디아 입장에서 H20에 삼성전자 콜을 테스트 시켜줬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HBM 제일 잘하는 회사는 이런 저부와 같이 만드는데 공들이지 말고 제일 비싸고 좋은 거 만드는데 힘을 실어라. 결국은 여전히 HBM에 대한 쇼티지가 탄탄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려서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러면 HBM의 이익률은 앞으로 하이닉스가 앞으로도 계속 좋겠구나라는 식으로 해석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HBM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 장에서 아마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우리 김영환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삼성의 굴욕 같아요. 그렇죠? 메모리 1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굴욕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죠. 로이터 통신의 보도였습니다. 4세대는 통과를 했는데 5세대는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테스트를 여전히 진행 중인 거죠. 네, 직역만 해보면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기대감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다라고 본 시각도 있는 거고, 아직도 통과를 못했네? 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거고. 네, 좀 그런 게 같이 공존을 하는데요. 이게 그 잘 돌아가고 있는 거나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게 그 삼성 쪽에서도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좀 일부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SK 하이닉스 쪽에 오히려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결국은 4세대에 대해서 통과를 한 거는 일단은 그 긍정적인 면으로 좀 취할 수 있고, H20이라는 건 저는 생각보다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사양 칩 예, 있습니다. 그렇죠. 수출 규제에 걸리지 않게 네네. 성능을 낮춘 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죠? 언론에서는 거의 이제 H100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H20이라는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통과가 돼서 H20이라도 일단 납품이 된다라는 거는, 납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납품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좀 몇 가지 엔비디아 측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좀 일부 보고, 그 다음에 추후에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한 다음에 어떤 노이즈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합하지 못해서 그쪽에 중국 쪽에 납품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노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해서, 오히려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잘만 통과를 한다 하면은 5세대도 충분히 나중에는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상승한 이유는 5세대에 대해서는 아직은 걸리겠네, 삼성전자. 그러니까는 SK 하이닉스 쪽에서 더 우세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는 그 기술적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외부적으로 뭐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은, 정확하게 기술적인 요인을 따졌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때 그 HBM3E에 대해서 내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그 발표되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조정폭이 나온다 하면은 계속 좀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것도 주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반 소장님은 이 오늘 뉴스와 관련한 해석을 그래도 추세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그래도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입장이신 거고, 그러나 오늘 주가만 놓고 본다면 확실히 주가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팀장님? 그래도 저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국내 증시에서 양대축을 구축해주는 주식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라도 올라가서 너무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일단 엔비디아에서 지금 TSMC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생산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했었을 때는 TSMC가 지금 일본, 미국, 유럽에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항상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삼성전자 잘하고 있어, 뭐 마이크론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수요를 높여주면, 좀 기술력을 좀 더 높여주면 테스트 통과해줄게, 이렇게 당근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기대감으로 가져가다가 오히려 그냥 적당한 선에서, 뭐 빨리 보면은 8월 달 이제 통과를 보고 있는데, 사실 8월 달은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늦춰질수록 저는 삼성전자 주가에는 주식에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정고점 가기 전에는 이렇게 좀 고난의 시간을 좀 겪다가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도 1차 벤더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오늘은 주가가 좋았지만 삼성전자가 충분히 이제 HBM 5세대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1차 벤더들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환 부장님. 일단 첫 물꼬를 텄잖아요. 예. 4세대지만. 물론 한꺼번에 4세대, 5세대 같이 통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은 절반의 성공이지만 4세대를 먼저 물꼬를 텄고 발을 들이밀었으니까 5세대도 통과하는 건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는 유효해 보이네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말이죠. 예, 그렇죠. 그거는 뭐 유효하다고 보고요. 여튼 간에 4세대가 들어갔다는 건 그 전에 4세대도 못 들어가고 있는 것보다는 진일보된 상황은 맞고요.
그러면 아마도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HBM을 삼성이 중단했던 이후에 개발이 좀 멈춰 있었던 거에서 거기 상황에서 못 탈피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이 네. 좀 해소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5세대가 언제 될 거냐라는 건 사실은 저희가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의 반응에 대해서는 그냥 주가 차원에서만 보자면은 뭐 삼성전자의 부정적이었고 하이닉스의 긍정적이었다. 뭐 하루는 그런데요. 길게 보면 삼성전자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건 맞고요. 네. 다만 약간 지금으로서는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장세로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호재긴 하지만 약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종류의 호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로 사주진 않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여튼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HBM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작년 이후에 삼성이랑 하이닉스의 반도체 매출이 늘어난 것들의 폭을 보면은 삼성이 그렇게 안 늘어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HBM이 아닌 레거시 제품의 수요가 올라오고 재고가 소진되고 그쪽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HBM이 아니라도 삼성전자의 전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좀 밝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러분들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뉴스를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할 테니까요. 자,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가 무궁무진하게 지금 커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거라고 지금 저도 보십니까? 이게 정확하게 가늠은 되진 않는데 그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요. 그건 일단 기정사실로 해놓고 네네네. 이제 어느 정도 좋을 거냐라는 거죠. A냐 A 플러스냐? A 플러스 정도 되지 않을까요? A 마이너스 아니고 A 플러스까지 네, 그 정도. 플러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 게 1분기 때 반도체 수출과 2분기 때 반도체 수출을 비교를 해보면은 2분기 때 반도체 수출이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한 100억 달러 이상을 돌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만큼 그 수요가 어디 쪽에 매출이 많이 찍혔냐를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삼성의 매출을 봤을 때 물론 매출이 오르긴 했습니다. 오르긴 네. 했지만은 그래도 이 매출 정도 가지고 봤을 때는 이게 SK 하이닉스 쪽으로 더 많이 넘어갔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SK 하이닉스 쪽에서 HBM을 통해서 매출적인 부분들이 좀 크게 찍혔다 하면은 오히려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좀 뛰어나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특히 그 과거 때를 좀 살펴보니까 SK 하이닉스가 2022년 2분기 당시 때 매출액이 13조 원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네. 13조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이 2018년 3분기 때 당시 6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6조 4천억을 기록을 하는데 현재 금융업계 대부분의 전망을 좀 살펴봤을 때는 매출액 컨센은 약 한 16조 원 정도를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당시 매출보다는 굉장히 많이 뛰어넘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영업이익은 한 5조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2018년 3분기 당시 때 6조 4천억 정도의 기록은 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만큼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접해가는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예, 그래서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은 영업이익에 대해서 지금 컨센에 대략 한 5조 한 초반에서 그 중후반까지 좀 예측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 6조 원까지도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된다 하면은 3분기 때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3분기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그 HBM3가 납품이 안 되고 3분기 때 실적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난다 하면은 4분기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 3분기 사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그 5세대 HBM을 납품을 한다 하면은 오히려 SK하이닉스는 3분기 때 지금 2분기니까 3분기 실적 때 나왔을 때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도희 팀장님. 네. 주가는 사실 근데 최근에 계속 밀렸었잖아요. 네. 24만 원대, 20만 원대까지 밀렸으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을 계기로 해서 반등의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실적이 나오고 나서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HBM이 아니더라도 D램 가격이 23년도 6월 대비해서 5배 이상 올라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5조 5천억 정도인데 예상치가 보통 이제 IB들에서 예상하는 게 6조 1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6조 1천억, 5조 5천억도 잘 나오는 건데
6조 1,000억이나 6조 1,000억보다 더 높게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주가 상승을 충분히 더 견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반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18년도에 최고치 영업이익을 달성했었을 때 못 미치겠지만 TSMC 같은 공장 지금 스케줄이 25년도, 뭐 6년도까지 공장 스케줄이 다 차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엔비디아 생태계에 있는 SK 하이닉스는 요번에 실적이 잘 나왔어. 그럼 다음번에도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의 연속 상승성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TSMC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나 뭐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건 내년까지 지금 모든 생산 일정들이 다 맞춰져 있다라고 하고, 이 얘기는 소위 말해서 100% 공장을 돌리는 풀캐파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HBM에 대한 수요는 쇼티 수준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 거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하이닉스가 그 실적 발표를 하게 되니까 또 지켜보도록 하시죠.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교섭에 들어갔다가도 성과 없이 끝나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연구원들의 이직이 또 이게 화제 더하기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 있던 연구원들이 하이닉스로 대거 이탈하는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결국에는 나중에 반도체 어떤 R&D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 차이로도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가능성은 있겠죠.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런 가능성이 있긴 한데 저는 좀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를 그렇게 빠르게 이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처음 들어봤던 내용들이고요. 그렇게 쉽게 빨리 이직을 할 수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떠나서 노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 측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좋지는 못하는데 지금 현재 뭐 공장 가동률이 멈췄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아직까지 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그 체크만 계속 해놓자라는 말씀드리겠고,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과급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좀 잘 찍혔으니까 성과급에 대한 얘기가 나왔겠죠. 많이 주나 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면은 이직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주요 연구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뭐 당장에 빠르게 뭐 어떻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요소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주가 격차라는 얘기들이 좀 앞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지만은, 격차보다는 지금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른 주가 흐름들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환 연구원님, 반도체 섹터요. 예.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건 사실 이제 트럼프 때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예상했지만 막상 맞닥뜨리니까 상당히 또 아픔이 컸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보조금 이슈로 이게 불거지면서 미국에 직접 투자했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축소 내지 뭐 기타 어떤 관세 규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뭐 직격탄을 맞았죠. 예.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쨌든 대선이 지금 11월까지 3개월 정도가 계속 남았잖아요. 예.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고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될까 사실 두렵기도 하거든요. 반복이 되겠죠.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영향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다만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중국에 대한 관세 내지는 미국에서 짓는 캐펙스에 대해서 보조금을 안 주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오는 피해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뭐 트럼프랑은 별개로 이번에 IT 쪽에서 AI 투자를 대폭하고 있으면서 늘어나고 있는 반도체 수요라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어느 쪽이 더 클 거냐의 싸움인 거거든요. 그간에는 트럼프에 대한 걱정 안 하면서 AI 분야가 커진다는 것만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상승폭이 가파랐다가, 이제는 그런 호시절은 약간은 조금 지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AI의 투자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사이클이 끝나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압도한다면 그만큼 올라가는 폭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는 뭐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AI 분야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 사이클이 지속될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 수 없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까지를 끌어당겨서 하는 부분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다면은 이 IT 투자가 늘어나는 사이클이 지속이 되고 더 세지면은 그만큼 반도체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를 상승폭을 좀 줄일지언정 완전히 가로막는 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게 시작됐던 건 트럼프 2년차 2018년 정도부터였는데 네. 그 이후로 한 번도 미중 무역 갈등이 없어졌거나 완화된 적은 없습니다. 계속 강화가 되고 있었죠.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죠. 마찬가지였죠. 네. 그래서 이 이후로 늘어난 반도체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중국향이 아니라 나머지 쪽으로 늘어난 부분이 사실은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망 변화를 통한 대응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뭐 1기 때보다 더 클 거냐 이런 차원으로 보자면은 오히려 리스크는 조금은 분산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에서 보였던 여러 이제 특정 섹터들 중에서 2차 전지의 부진이 계속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봤더니 1차적인 원인을 보자면 테슬라의 실적과 연동돼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테슬라 실적이 매우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두 자릿수의 다 감소세 보였어요. 예,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그 테슬라의 시간에 뭐 주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로보택시와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 관련된 내용들 중에 로보택시에 대해서 연기된 일정이 여파 때문에 연기됐죠. 네. 그것 때문에 좀 빠진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그 실적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아쉽긴 했는데 이게 지금 구조조정 비용 그 테슬라가 뭐 해고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그 퇴직금이나 이런 것도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발생했을 거고 그리고 느닷없이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AI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면서 그 기인한 비용 증가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테슬라의 실적이 뭐 안 좋아서 국내 2차 전지가 빠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2분기 때 테슬라 자동차 매출이 전년 대비 그 7% 감소를 해서 198억 달러 정도 집계가 됐긴 했습니다. 근데 네. 전 분기 때 그러니까 1분기 때 그 당시 때는 그 당시 때보다도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매출만 따졌을 때 그렇게 따지면은 그 2차 이게 지금 올라왔다 하면은 그 2차 전지 관련된 게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만큼 저점을 찍고 올라왔다라는 내용들이 좀 일부 있다 보니까 굳이 이게 뭐 빠졌다라고 보기보다도 오히려 2차 전지의 경우에는 그 테슬라 때문에 분위기가 연출돼서 일부 좀 빠진 것도 있긴 하겠지만 네. 트럼프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 큰 역할을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테슬라의 실적 때문에 2차 전지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자동차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연구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트럼프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제가 좀 말씀드리자 한다면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휘청휘청대는 거는 당연히 그 트럼프의 그 럭비공 같은 성격도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워낙 이제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증시에서 초면에 이렇게 초반에 빨리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의 면역이 생긴다 하면은 그때 또 다시 완만하게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때 만약에 다시 뭐 주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긴 했지만은 분위기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좀 면역이 생겨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은 그 테슬라 때문에 큰 요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하방에 언제쯤 형성될 거냐. 네.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도 부분의 섹터를 보면 뭐 좀 주목을 받고 주가도 나름 괜찮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는 곳도 있고. 네. 하지만 역시 전반적으로 보면 침체 일로라는 건 분명히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팀장님 2차 전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2차 전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 증시 뭐 반도체 소부장 쪽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2차 전지 저점이 어디냐 그런다고 했을 때는 저는 지수가 조금의 퐁당퐁당의 지수 말고 상승의 여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 때가 2차 전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사실 2차 전지만의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최근에 뭐 진짜 그 로보택시가 연기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또 컨퍼런스 콜에서 10월 10일 날
이게 출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근데 올해 안에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부터 주가 급락이 가팔라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 쪽 섹터 자체가 그냥 지수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같이 밀리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트럼프 관련해서도 사실 노이즈가 있는데 사실 트럼프 임기 초기 정책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칩스법이든지 이런 IRA법이든지 이런 법에 대해서 조금 과하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오늘 또 뭐 2차 전지 EV 충분히 이해한다, 어느 정도 지지한다라는 인터뷰도 충분히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단지 2차 전지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수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뿐, 지수가 저점이 잡힌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2차 전지가 섹터별로 뭐 전구체 섹터 같은 쪽에서 사실 뭐 언급도 하면 안 되는 종목이긴 한데, 뭐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쇼티지가 있는 전구체가 엮이다 보니까 저점 대비해서 뭐 80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 쇼티지가 있고 아니면 새만금, 저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쪽에서 2차 전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도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이즈가 그냥 지수 전체적으로 있을 뿐 2차 전지 쪽에서는 저는 노이즈를 다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꽤나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선별을 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쨌든 전통적으로 보면 테슬라의 주가와 국내 2차 전지주들의 주가가 어쨌든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테슬라를 이제는 전기차 업체로만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테슬라의 미래가 뭐냐. 최근에 물론 공개 일정이 연기가 되긴 했지만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FSD라고 해서 완벽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또 우주에 대한 스페이스X가 이건 해당이 되겠죠. 예. 이런 테슬라의 가치를 매기는 데 있어서 미래 쪽을 좀 더 포커스해서 보시는 시각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점차 늘어나야지요. 나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죠. 날 수밖에 없겠죠. 날 수밖에 없겠죠. 네. 다만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를 생각하면은 하나는 제일 좀 빠를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는 네. 아무래도 ESS 분야인 것 같고요. ESS도 예, 그렇죠. 전체 테슬라 매출에서 ESS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번 분기 실적 기준으로 한 12%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쪽은 연간 2배 정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 1년 뒤쯤 되면은 그러면 20%, 25%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테마로 주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매출까지가 올라오는 거라서 그게 조금 가시적으로 실적 차원에서 구현될 수 있는 제일 빠른 게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다음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아니면은 자율주행인데 사실 이 부분은 휴머노이드는 정말 내년이면 된다라는 것들이 도대체 몇 번을 밀리는지 알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될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로보택시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정부 규제가 언제 풀리느냐에 대한 얘기고 사람에 대한 뭐 그런 사고율보다 자율주행에 의한 사고율을 더 엄격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언제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거고 무언가 조금 진보된 것만 보여줘도 주가는 한 차례씩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ESS가 조금 가시적으로 빠르지 않을까라는 거고, 거기 플러스는 또 이제 이번에 테슬라에서 얘기한 10월 로보택시 얘기가 더 밀리지 않고 무언가 되느냐. 그리고 사실 전기차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테슬라만 봐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하지만 자율주행 같은 것들을 먼저 풀어주는 건 가능도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트럼프 정권이 만약에 들어선다면 그 들어선 초기 정도의 반응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다시 또 한번 달라질 수 있는 네.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서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의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일정들이 연기가 되면 충격을 한번 받고, 그렇지만 여전히 매수세는 살아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가긴 간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뭐 분위기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뭐라도 좀
내올 거야. 이런 게 시장에서 반영을 받고 있다 네. 보니까 결국 뭐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좀 잘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는 뭐 지금 테슬라 아까 연구원님께서 뭐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뭐 화성에다가 뭐 쏘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네. 심지어는 로보택시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커뮤니티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위한 무언가를 지금 굉장히 좀 크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내용들이 또 나올지는 또 모릅니다. 게다가 지금은 뭐 트럼프에 대해서도 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국은 이제 선거 자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막 찾고 있거든요. 머스크가 트럼프에다가 매달 4,500만 달러 기부에 대해서는 좀 부인을 했습니다. 네. 부인을 했는데 정치행동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정치행동위원회라는 거는 결국은 거기에서 뭐 기부 같은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해리스든 트럼프든 두 위에 놓고 어디 쪽에 좀 더 유리한 쪽을 택하는지 지금 그걸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쪽에서는 일단 지금 멕시코 공장 쪽에 대해서 일단 지금 연기를 좀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 만약에 트럼프가 되든 어디가 되든 했을 때 다시 또 공장 설립을 다시 좀 진행하게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나쁘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시기만 좀 잘 이겨내보자. 그리고 테슬라는 주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차피 제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기 때문에 그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좀 풀려야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 주들한테도 어쨌든 최소한의 변동성을 좀 해지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죠. 이번 주에 좀 그 논란이 됐던 뉴스가 이커머스와 관련된 뉴스가 될 텐데요. Q10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정산이 제대로 지금 되지 않아서 이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정산이 안 되는데 왜 이 사태가 일파만파일까? 왜냐하면 여기와 관련된 모든 입점 업체들이 정산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판매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여기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을 반 소장님께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아마 내용들은 뭐 유한회사든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복합적으로 본다 하면은 네. 그 Q10 쇼핑몰 상품 배송을 위한 물류 자회사인 Q 익스프레스가 있는데 나스닥 상장을 하기 위해서 몸집 부풀리기 의혹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Q10은 지금 국내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위메프나 티몬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렇게 좀 많이 인수를 했나? 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한 기업들을 보니까 2022년 9월 때 티몬을 인수를 했고요. 2023년 때는 인터파크 쇼핑을 인수를 했고 4월에는 위메프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만 해도 2월에 위시를 인수를 했고요. 3월 달에는 AK몰을 인수를 했거든요. 한국 업체예요? 예. 그래서 지금 참 많이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이 한국 업체를 인수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근데 2월에서 3월 달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점이 뭐냐면은 그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나 그 알테신들이 막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통해서 장을 하다 보니 쿠팡도 굉장히 좀 불안해했었고 네. 심지어 네이버 쇼핑이든 이런 쪽에서도 좀 많이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11번가든 뭐든 나머지 이제 위메프든 이커머스 기업들이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네. 그게 누적이 된 상황에서 지금 그때 당시 때 어느 기업을 인수를 했다? 그럼 당연히 대금 결제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터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은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0,000원짜리 입점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공급해서 오기에는 입점사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입점사가 후라이팬을 좀 공급을 한다 합니다. 근데 그 후라이팬을 10,000원의 이제 공급가를 제시를 해서 놓고 그러면은 이제 그 위메프나 그러한 온라인 몰의 경우에는 수수료 마진을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3,000원에 대한 그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그럼 하게 된다면 13,000원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13,000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매출은 당연히 13,000원. 13,000원을 찍히죠. 네. 그러면은 실제 가져가는 돈은 10,000원을 정산을 해주면 3,000원밖에 남지 않거든요.
네. 3,000원밖에 남지 않는데 이 3,000원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정도라도 가져가니까 다 내 돈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온라인 쇼핑몰을 할 때는 CS 부서든 그 IT 부서도 여러 가지 부서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인건비든 뭐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온라인 쇼핑몰을 그냥 단순히 홈페이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면 이거는 홈페이지라고 불리지 않고 시스템으로 불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적인 측면들이 계속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대금 지급을 하지 못했다 하면은 이게 누적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공급사는 열받아가지고 그 물건을 철회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매출에 대해서 또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누적적인 부분들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누적된 사항들이 이번에 터져 나온 게 결국 지급이 불능되는 이런 사태까지도 빚어졌다라고. 예,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고요. 피지까지 지금 막힌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태 때문에 큐텐 정산 지급 사태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특정 섹터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어요. 여행주 같은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오늘 주가 흐름이 이 영향으로 많이 안 좋았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위메프를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 오늘 3시 반경에 카카오톡으로 사용 못한다. 뭐 정산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위메프를 통해서 환불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뭐 사실 뭐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 네. 저도 뭐 이런 실제 경험이 있는 지금 사례고 그래서 뭐 주가 흐름이 당연히 뭐 이쪽 이커머스 쪽은 알리 테무 쪽에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부터 사실 시장 소외주가 됐어요. 소외주가 됐는데 그 이후로 이런 악재까지 터져버려가지고 아마 주가 흐름은 앞으로도 조금은 뭐 기간 조정이 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네. 네.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요즘에 뭐 쿠팡 60대 이상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와중이라서 이 사태가 있지 않았더라도 저런 관련주들은 조금 흐름은 좋지 않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많이 기간 조정을 받을 것 같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이커머스 업계가 양적 성장,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 있다가 결국 내실 관리가 잘 안 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게 그럼 유통이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이커머스 관련주에도 불똥이 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나머지 이커머스나 유통주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역으로. 구조조정의 측면에서 오히려 말씀하시는 예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경쟁이 치열했던 상황에서 네. 이제는 그러면은 그 불건전한 업체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시장 파이를 나눠 먹을 수 있는 나머지 업체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럼 이익률 차원에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럼 이런 사태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훼손돼서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위축될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 오히려 경쟁자가 줄어드는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태로 인해서 뭐 공정이나 금감원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칼질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건데 지금까지의 논의로만 보면 그런 얘기들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사태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이 수습이 돼 가는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이슈들을 다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여러분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이제 개막을 합니다. 우리가 올림픽 하면 사실 굉장히 큰 이벤트, 빅 이벤트인 거잖아요. 올림픽에 맞춰서 많은 가전, 많은 기업들이 판매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들을 하기 마련인데 왠지 모르게 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예, 그 기대가 없으니까요.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런 거죠? 예, 저는 좀 세 가지를 좀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증시 분위기가 파리 수혜주 쪽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약간 소외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 있고 회전율도 떨어지고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미 대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증시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파리 올림픽 그런 퀘스천 마크가 좀 달리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만 구기 종목이 여자 핸드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도 떨어졌고 야구는 아예 그 배제됐고 그러다 네. 보니까 원래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축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아시아 예선 때 이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분위기가
주목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시차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다 시차. 예. 그렇죠. 유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차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근전적인 부분들은 크게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올림픽 수혜주 뭐 생각한다면은 대표적으로는 뭐 아프리카 TV 지금은 뭐 수비라고 얘기하죠. 네. 그 정도까지만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재밌게 올림픽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못 보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분위기를 또 이렇게 확 꺼트리고 그러세요? 아직 개막을 안 했는데 저희 그래도 많은 응원을 보내야죠. 뭐 배드민턴이나 탁구라든지 메달이 기대되는 종목들, 뭐 혹은 메달이 기대되지 않더라도 정말로 같은 한국인으로서 응원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개막을 한번 또 지켜보시죠. 아직 모르는 겁니다.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 이슈는 이걸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지금 시점이 사실 대선 이슈에 가려졌지만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어야 되는 시점인데 어른은 약간 묻힌감이 있긴 하거든요. 예. 매크로적인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 지수는 특히 우리 증시는 조정을 받았고 9월에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가운데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시점을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금리 인하 기대는 매우 높죠.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가 97% 정도 됩니다. 네. 거의 확실하다라고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고요. 예. 연내에 3번 그리고 향후 1년 내로 따지면 5번에서 6번 정도 금리 인하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약간은 조금 이미 많이 기대감들이 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왜 시장은 안 움직이냐라고 하면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이런 정책 금리의 인하를 반영해서 내려오는데 네. 장기 금리는 잘 안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금리 인하는 해주고 물가는 잡히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지만 미국 정부는 사상 최대 수준의 재정 투입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 이거는 뭐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더라도 아니면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재정 투입이 잘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거기다가 트럼프는 감세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은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야 되는 상황을 계속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금리는 못 내려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희석시키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조금 더 빠른 진전 이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테니 금리 인하가 내려가 주면서 국채 발행량이 같이 조금 줄어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트럼프 때문인가요? 이렇게 묻혀버린 게? 사실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관세 정책 때문에 내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갔던 영향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하면서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하는 동시에 하는 정책이 그렇게 해서 법인세나 소득세가 줄어드는 부분을 관세를 통해서 벌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관세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미국에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물가가 튀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걱정을 하면은 지금처럼 연내 3번 내지는 내년까지 향후 12개월 동안에 6번 이런 금리 인하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약간 지금의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너무 많이 나가 있고 실제로는 그만큼 금리 인하를 못 할 거다. 뭐 이런 걱정들도 같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테슬라와 알파벳이 엇갈리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가도 그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장세입니다. 결국 펀더멘탈의 주가가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뜻도 되겠죠. 결국 우리의 그 투자 전략도 정석대로 한번 기업 가치를 따져서 세워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주마였습니다.